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어느덧 8월 1일 때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잼버리 대회에 막 뜨겁다고 쓰러지고 그랬는데 11월 17일쯤 되니까 쌀쌀한 날씨에 지금 제가 이렇게 파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추워진 이제 날씨를 보이면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생각, 건강,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은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각 문화에 따라서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이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팔레스타인이 생각하는 것과 각 나라마다 이 생각하는 방향과 깊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보면은 나름대로 또 대한민국의 특징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보면은 일본은 노벨상을 25명이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이 유일하고 노벨 과학상은 한 명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대한민국이 보면은 상당히 반도체라든지 몇몇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상품을 내놓고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은 기초 연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응용 연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심지어는 국가 차원에서도 응용 빨리 결론을 내지 않으면은 연구 과제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를 안 하니까 결국에 노벨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노벨상 발표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꾸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초과학은 잊어버리고 뭐냐면 빨리빨리 응용과학 분야에 치중해서 결과를 빨리 내라, 그렇지 않으면 연구과제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런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사실 기초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전 노벨상의 22% 정도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는데 22%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왜 이렇게 유대인은 노벨상을 많이 받고 탁월한 능력을 보이느냐? 뭐냐면 노벨상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보이고 그래요. 이런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뭔가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굉장히 뭐냐면 하브루타식의 뭐냐면 질문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러한 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지혜를 전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와 같이 아기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각 나라 사람들의 아기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있지만 독특한 그 나라의 문화와 교육 방식에 의해서 자라고 나서는 성인이 돼서는 탁월한 이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능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능력이 정체돼 버리고 어떤 나라는 능력이 개발되지도 않는 나라도 있고, 그렇던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 왜 차이가 나나?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고 어떤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백지 상태인데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교육 방법, 그 애를 길러내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생각과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될 수 있는데 누구나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호모사피엔스라는 똑같은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백지 상태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 나가느냐는 그 문화와 그거를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영재 천재가 되는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막 산다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한 것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재 천재의 길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천재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우리는 태어나면 매우 비슷한 환경에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서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다른 학습과 경험을 통하면서 그 인생 백지 위에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비슷하지만 성장해가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재, 영재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누구는 천재가 되고 영재가 되느냐? 그거는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저는 그것이 학습과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접 경험이 있었고, 간접 경험이 뭐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천재, 영재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황론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몰입을 자주 한다고 하면은, 몰입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천재, 영재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뇌의 특징은 여러분 뇌를 한번 보십시오. 뇌는 깜깜한 그 두개골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두개골에 있는 뇌는 세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싶고 코로 입, 귀, 소리를 듣고 입 냄새를 맡고 해가지고 촉감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감이 있는 겁니다. 육감은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육감이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뇌에서 뇌까지 하면은 육감이 되겠죠. 뇌는 궁금하니까 세상이 궁금해서 5가지의 눈, 코, 입, 귀, 촉감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뇌는 뇌는 일정한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꼭 변화하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만.
그래서 변화하는 차이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뇌가 발전하고 성장하지만 뭐냐면은 구태의연하고 변화도 없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산다고 그러면은 뇌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멍게는 움직일 때는 뇌가 있지만 부착되고 나서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 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멍게는 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는 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수정란에서부터 해가지고 세포들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수정란은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자꾸 세포가 분화되면서 성인이 되면 60조 개까지 세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신경세포도 있고 뭐 피부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고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신경세포의 수를 보면 신경 쪽만 살펴본다면 뭐냐면 근육세포라든지 다른 세포를 떠나서 신경세포만 살펴보면은 달팽이 같은 경우는 10,000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가재는 10만 개. 그 다음에 바퀴벌레는 100만 개. 그 다음에 개구리는 1000만 개 정도 신경세포가 있고 쥐는 1억 개 정도. 그 다음에 고양이는 10억 개.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나 고양이보다 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원숭이는 100억 개 정도가 돼요. 우리 인간에 오면은 1000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배씩 차이가 나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원숭이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생각을 하지만 영장류로서 약간은 생각하지만 인간처럼 생각을 깊게 하지는 못해요. 우주를 이렇게 관찰한다든지 우주를 생각하고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여기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무한한 기억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상상력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힘이 놀랍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를 발전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해냈는데 인공지능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의 뇌세포와 같이 비슷하게 뇌신경하고 비슷하게 회로를 많이 만들면은 이 컴퓨터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어느 임계점을 지나니까 이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공적으로 지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2023년 챗 GPT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챗 GPT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750억 개의 회로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해요. 1750개의 회로가 연결됐는데 사실은 인간의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1000억 개에다가 신경세포 하나마다 뭐냐면은 신경돌기에 있는 이 신경돌기가 있는데 시냅스를 보면은 약 한 세포당 10,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0개 곱하기 1000억 개를 하면은 1000조가 되는 거예요. 1000조 개의 이 뭐냐면 시냅스가 있는 거예요.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는 1000조 개의 연결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아직은 거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750억 개, 1조 개, 10조 개, 100조 개가 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는 1000조 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을 따라오기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출생하면 이렇게 시냅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1개월, 9개월, 2년쯤 되면 시냅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최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 나이로 만 3세가 되면은 시냅스가 최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0세 태어나서부터 2세,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법률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기는 3살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3살까지 만 2세까지는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의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 시냅스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느냐. 성격이라는 것은 점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격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 어린 2살, 3살까지 우리나라의 서살 만 2세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늑대가 기른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데려다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늑대가 키운 인간은 이러한 사람이 이 아기를 키우듯이 해서 만드는 시냅스하고 다른 시냅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늑대가 키웠기 때문에 동물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그걸 실험을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늑대가 키우는 인간은 절대로 인간화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아제는 4단계 인지 4단계 이론을 밝혔는데 0세에서 2세까지 감각 운동기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세, 6세 전조작기고 6세, 11세까지 구체적 조작기고 11세, 12세 곧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형식적, 추상적 조작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는 많이 배우고 했을수록 더 기억이 많이 되고 그래서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하지만 여기 많이 배우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어른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인간인데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무참하게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죠. 공격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힘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는 어디서 생겼느냐? 뇌를 얼마나 개발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뇌에 있는 뇌신경을 1000억 개의 뇌신경을 어떻게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원숭이의 눈이고 이쪽은 카테피테쿠스 영장류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 눈에 보면은 눈이 안와 공벽이라고 여기 눈 안쪽에 이 뼈가 형성됩니다. 이 뼈가 형성되면서 망막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망막이 형성되면서 시신경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가 여기서는 시신경이 망막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가지고 물체를 이거는 흐릿하게 보지만 이쪽은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본다. 선명하게. 이런 모습에서는 선명하게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눈이 앞쪽으로 오는 것도 굉장히 진화된 건데 눈이 다른 동물들은 옆쪽에 있는데 이 앞쪽으로 오는 것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거기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망막에 시신경이 굉장히 볼 수 있는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어서 이것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를 보면 처음에 단세포에서 신경이 생기고 뇌가 있고 뇌가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 이렇게 가는데 인간은 이 원숭이는 10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면 인간은 뇌신경세포 심피질이 1000억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인간은 걸어 다닐 수 있을 뿐더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를 능가하는 어떠한 동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전체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배할 수 있느냐? 인지 혁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이렇게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했죠. 인지 혁명. 그래서 우리 뇌에 보면은 이 신체를 보면은
이렇게 손, 발, 입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뇌에서 굉장히 발달된 부분입니다. 호문클루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손과 발과 이 얼굴 쪽 이쪽으로 굉장히 뇌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손을 많이 사용하고 입을 많이 사용하고 발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뇌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에 이제 보면은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손도 쓰고 발도 쓰고 뇌도 이 얼굴도 신경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뇌신경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두개골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MRI,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서 보면 fMRI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위가 전두엽인지 뭐냐면은 후두엽인지 어느 부위가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fMRI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 영재들이나 천재들은 뭐냐면 어떤 때냐면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뇌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자꾸 하면 할수록 뇌가 영재나 천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밝혀진 사실이에요. 자, 운동이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뇌를 보십시오. 편충. 이거 보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팔이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세포에는 굉장히 빠르고, 신경 전달도 빠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뇌는 대단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대단하다. 그래서 해면 동물에 보면은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신경세포가 없는 단세포는 신경세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세포는 직접 먹이도 취하고 움직이고 모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필요가 없어요. 단세포일 때는. 그런데 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가 되면은 뭐냐면 세포들과 세포들 사이에 연락망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신경들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편충은 좌우 상하 막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뇌가 발달해야 되겠죠.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이놈은 뭐냐면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뭐냐면 인간은 뇌태는 비슷하지만 이 황lum범 교수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 몰입의 연습을 깊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자꾸 하면은 이 뇌가 발달하고 창의성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황lum범 교수가 서울대학교 뭐냐면은 재료공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몰입 아카데미, 몰입이라는 책을 쓰셨고 몰입 아카데미에 운영하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뇌를 개발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원생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원생 A와 B에 보는데 A와 B에 보면 학점과 이런 건 대학의 동일한 학점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B라는 학생은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창의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 시험과 연구는 다르다. 시험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달달 암기해서 보면 되지만 연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시절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학생이 창의성이 크고 연구를 잘하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로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보면
아주 인류대학, 독일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대학교를 나왔고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의 다른 점은 뭐냐면 유대인인데 아인슈타인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빛을 타고 날아다니는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빛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광전 효과, 빛으로 금속 표면을 때렸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그런 것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 이후에 뭐냐면 빛이 얼마나 빛은 불변이다.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고 해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빛의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그 탁월한 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헨리 하로우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 가지고 죽은 이후에 뇌를 기증해달라. 왜냐하면 당신의 뇌를 연구하고 싶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뇌를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뇌를 연구해봤는데 죽은 다음에 뇌를 기증받았고 해봤더니 보통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주름만 조금 더 있더라. 그런 정도의 차이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냐? 황능문 교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미지의 영역을 알아내는 것이 뭐냐면 연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려진 영역이라도 뭐냐면 이런 것을 가지고 최전선에서 이걸 미지의 영역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건 미지의 문제를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이 창의성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능문 박사님 이런 그 연구를 하셨고 철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박사학위 논문이죠. 페르마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350년간 미해할 문제를 많은데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마라는 사람도 그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헝가리에서 헝가리 현상이 있는데 헝가리에 에트비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 정도로 하면서 에트비스 경시대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쾌말이라는 그 사람이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 월간지를 어려운 문제를 매달 한 문제씩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내서 풀게 했더니 그 학교 출신들이 헝가리에 있는 그 학교 출신들이 7명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에 준하는 아주 놀라운 뭐냐면 폰 노이만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 학교에서 나왔다는 그 수학 선생님의 노력 쾌말이란 이 노력을 위해서 뭐냐면은 창의성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한 고등학교에서 노벨상이 7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노벨상을 과학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헝가리에서는 한 고등학교 그 수학 선생님 제자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런 가능한 거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도전하고 계속 스스로 푸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도 받고 노벨상에 준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헝가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도 뭐냐면 패망하고 나서 1945년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도 헝가리를 연구해가지고 일본 교육을 굉장히 난이도 있는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서 했더니 일본에서도 2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일본 교육을 손쉬운 교육,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쉽게 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그 이후로는 일본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노벨상도 나오지 않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이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15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전체 인구는 1000만 명밖에, 우리 5천만 명인데
헝가리는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1,000만 명인데도 뭐 한 고등학교에서 7명이 노벨상을 받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한 사람의 수학 선생님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김정은 교수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문화 심리학자인데, 섬에서 혼자서 그냥 재미있게 지내면서 생활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책을 쓰셨는데,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바우하우스 출신들이 굉장히 디자인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우하우스 출신들이 왜 잘하느냐? 뭐냐면 독특하다는 거예요. 독특한 교육을 했고, 독특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 하면, 애플이라는 스티브 잡스가 이 바우하우스 출신들이, 내놓은 디자인들을 모방해서 제품들을 많이 내놨는데,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창조적이라는 것,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다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는 1906까지는 없었는데 그 이후로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성. 미국에는 뭐냐면은 미국이 1890년,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 에디슨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응용을 하는 실용주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국이 제품들을 획기적인 걸 많이 내놓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내놔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영국이 그전에는 영국이 경험주의 철학을 토대로 해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제국주의를 형성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와 같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차이입니다. 자,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다양성, 지금은 우리가 융합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배웠지만 화학을 건강에다 적용하는 이러한 융합 정신이 바로 필요하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더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능문 교수님은 몰입을 해야 되는데 1940년 일본이 몰입을 교육을 해서 성공을 해서 노벨상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미국에는 이 존 스튜어트의 고전을 100권을 읽게 하고 그래서 인문 교육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토론을 하는 그런 독특한 교육을 미국은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독특한 교육을 함으로써 그 창의성이 뛰어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나라의 발전도 가져오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러한 그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창의성 조건들. 여러분들 보면 대한민국 그런데 나름대로 대한민국 보면은 주체성 집단의식이 있지만 일본과 같은 집단의식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들은 이슬람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은 또 기독교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 기독교, 이슬람, 천주교, 어느 것이나 믿든 관계없이 인정을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별성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다양성도 존중하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1970년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이게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민족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저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저는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의 빛난 어를, 조상의 빛난 어는 뭐냐면 홍익, 당군 왕감의 홍익 인간 정신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런 홍익 인간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저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육 풀기도 하고, 그래서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모든 인류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국민교육 초등학교 때 이거를 달달달 암기를 했어요. 우리는 암기 못하면 혼났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배우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을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우리의 처지를 자기가 가난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약진의 발판을 삼아 창조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 저는 이거 중요해요.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상부상조하는 우리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도 있었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어요. 근데 요즘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이 이런 교육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냐면 학생들을 보면은 각박합니다. 서로 경쟁만 있지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질 않는데 뭔가 초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보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 같이 상부상조의 정신을 길러줘야 돼요.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붙듭니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면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옛날에는 이제 6.25 전쟁도 겪고 해서 반공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공 노래도 부르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요 대목이 굉장히 길이 후손에 물려줄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요 중이 굉장히 우리는 그래서 통일의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현재의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냐면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해요. 왜냐하면은 왜 통일을 나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남북 통일을 통해서 조국의 발전을 기약해야 되는 거죠.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민족의 슬기는 지혜입니다.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때의 국민교육 현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국민교육 현장을 토대로 해서 초등학교 때 열심히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저는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살 때의 사진인데, 이때 옷도 저는 없었는데, 고모 집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 또래가 있는데 그 친구의 옷을 위아래 옷을 빌려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검정 고무신은 그때 당연히 우리 다 신고 있었어요. 검정 고무신. 1968년쯤 됐나? 그때쯤 됐을 때는 고무신을 이렇게 검정 고무신, 기차표 이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초등학교 때 사진이 뭐냐면은 한 장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저도 있는데 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때는 상당히 토실토실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삐쩍 마른 갈비씨가 됐어요. 이 10명의 사진 중에 10명 중에 서울대학교를 2명을 갔습니다. 저하고 이 강신하는 학생하고 2명이 갔는데 강신하도 보면은 여기 추리닝이 그래서 기워 입은 모습이 보이죠. 당연히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시골 초등학교에 뭐냐면 6학년 2반에 2명이라는 학생이, 남학생이 서울대학교로 갔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왜 그게 가능했겠느냐. 뭔가 뭐냐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최규석 선생님이 뭐냐면은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뭔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설명은 안 되지만 눈으로 보고 배운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서울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뭐냐면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의 뭐냐면 조기 박사학위, 석사 논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사 1년차 때, 2년차 때 박사 과정으로 넘어갔어요. 조기 박사 과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박사학위 논문이 알파, 베타, 불포화 케톤의 작용기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사이클 헥세논이 있는데 이거를 영하 20도로 하면 이렇게 중간체가 형성이 되는데 다시 상으로 올리면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건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여기에 베타 위치에 치환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은 뭐냐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에서 조건이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에서도 건강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은 건강 조건을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재 천재도 될 수 있지만 건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선 스펙트럼을 가가지고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미 선 스펙트럼은 그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 선 스펙트럼 보고서 1913년에 뭐냐면 원자 모델을, 새로운 행성계 원자 모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전자가 떨어질 때 빛을 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N2에서 1로 떨어질 때와 N3에서 1로 떨어질 때, N4에서 1로 떨어질 때 파장의 길이가 달라진다. 그것을 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설명합니다. 명쾌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 닐스 보어는 뭐냐면은 양자역학을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생존해 있던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모두 다 양자역학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닐스 보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양자역학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아인슈타인이고 뭐 다 죽고 나니까 지금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양자역학이 대세예요. 이와 같이 양자역학을 토대로 해서 뭐냐면 1803년에 돌턴이 원자 모델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주장했고 1903년에 톰슨이 1903년에 전자를 발견하고 1911년에 원자 핵을 발견하고 1913년에 행성계 모델을 발표하고 현재는 전자 그룹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1903년에 톰슨이 이걸 발표하면서 190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러더포드도 받고 보어도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이와 같이 근데 1803년에 태어난 돌턴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벨이 1898년에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1901년부터 노벨상이 수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노벨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자폐증 환자가 뇌에 있는데 자폐증 환자가 뭐냐면 동경시내를 한번 쭉 본 다음에 동경시내를 그리라고 했는데 정확히 연필로 스케치를 다 그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억력입니다. 자폐증 환자인데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 환자고 병신입니다. 병신인데 자폐증 환자가 한번 동경시내를 보고 나서 그린 그림이 정확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억력입니다. 뇌에 기억을 한 거죠.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면은 자폐증 환자를
이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재라고 어떤 면에서는 천재입니다. 천재. 이런 능력을 타고날 수가 없는 거죠. 뇌의 선물입니다. 우리 뇌신경에 이와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10분만 서울 지하철 10분만 이 자폐증 환자들 보고 나면은 정확히 여기 어떤 역의 이름도 다 맞춘다는 거예요. 대단히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폐증 환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무시할 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놀라운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류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세븐이 제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0.1% 자신이 아는 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0.1%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잘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자신이 아는 것은 아는 거고 또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미래 교육은 우리 자라는 미래 세대에게는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을 할 때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가르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못지않게 또 우리는 뇌 신경세포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자꾸 배우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냐. 어린 시절에는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영어 교육, 지식을 막 때려 집어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본주의의 천민 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린이를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돈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력시키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겁니까? 그러한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나요. 어떠한 정신이냐면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신교육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식을 몇 개를 더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민 자본주의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배움의 길을 갈 것인지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이후로는 공부하지 않는 인간들 그러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공부를 하지 않고 놀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도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바른 자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자세를 가르쳐주지 않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 지식을 자꾸 천민 자본주의를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엉망으로 가고 있고 이와 같이 각박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들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은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정말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래 세대들에게는 올바른 삶의 방법, 자세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각박한 경쟁과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만 입력시켜놓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자세는 정말 파렴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그 교육계에 한 22년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20년 후에 보니까 우리 교육이 이렇게 엉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김대륙 교수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독일은 독일 어린이들은 보니까 우리 국민교육 현장처럼 암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암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신이 이런 그런 것을 암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 암기를 계속해요. 매 순간. 근데 우리 초등학교 교육에 과연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대륙 교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 교육을 너무 강화하고 해서 검사, 의사만이 판치는 그런 잘못된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통령이야 일부 이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검사만 우리 사회에 검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요리사도 필요하고 농사 짓는 분도 필요하고 어업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하고 사는 거지 검사들만 사는 세상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일부 검사들이 의사들이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회는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육의 장점은 인류대학에 가서 인기학과 위주의 공부를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 많이 가고 그래서 좋은 점은 장점도 있다. 장점도 있어요. 빠른 근데 한국 교육에 또 문제점도 있어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 대학 가서 그 이유는 안 해요. 획일적 교육을 하고 교사 위주의 교육을 하고 학교 폭력과 학업 스트레스가 강하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하면은 엄마들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지가 뭔데 애들을 싸우면 왜 끼어들어가지고 부모가 자기 검사고 그러니까 해결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압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한국 교육은 당연히 그거를 힘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서도 파렴치하게 반성도 않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국 교육은 앞으로 챗GPT가 말하기는 한국 교육을 해결책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을 하고 학교 폭력과 학업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챗GPT가 하는 겁니다. 챗GPT가 하는 이야기고 김누리 교수는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는 경쟁 지상주의, 주입식, 학력 계급사회, 승자 독식 사회, 교육 없는 사회, 학습, 사유 없는 지식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다시피 정규육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현인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익스피어도 14세까지만 학교를 다녔고 마이클 패러데이는 3개월밖에 학교를 안 다녔고 에디슨도 3개월밖에 안 다녔고 이런 분들도 학교를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죠.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는 크리스마스 과학 강연을 1826년부터 열기 시작합니다. 자기처럼 가난하지만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가난해서 학교도 배움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무료 강연을 1826년부터 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두고두고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죠. 에디슨은 엄마가 교사였는데 좋은 책을 자꾸 사다 주고 교육을 엄마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훌륭한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대표적입니다.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교육을 3개월 받고 13살의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재본소 견습공으로 취직하여서 뭐냐면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햄프리 데이비에 발탁되어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821년에 전동기를 발견하고 1830년에 발전기를 발명하고 전자기학의 토대를 합니다. 맥스웰하고 해가지고 전자기학을 거의 완성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를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이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론은 딸려요. 이론은 딸리지만 실험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험은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냈고, 그래서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라고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매년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크리스마스 과학 초청 강연을 열었고 처음으로 양초를 이야기합니다. 양초는 스스로 해서 이렇게 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양초처럼 자신을 이 사회에 헌신, 전력, 전체를 투자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우리는 본받아야 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 패러데이는 영국 왕이 웨스트민스터에 뭐냐면 뉴턴처럼 거기에 묻힐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마이클 패러데이는 거부를 합니다. 나는 내 고향 친구들처럼 그냥 공동묘지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런 식으로 명예를 바라지도 않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바라지도 않았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자, 유태인들의 힘. 유태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뭐냐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22%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2%밖에 안 되지만 명문대에 약 30% 정도를 다닌다고 그래요. IB 대학에. 그리고 IB 대학 교수들도 약 30% 정도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발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항상 떠날 수 있지만 유대인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든 것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지식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주로 종사합니다. 금융업, 상업, 의사, 법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탈무드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의 특별은 뭐냐면 하브루타식입니다. 질문과 토론합니다. 뭐냐면은 유대인 부모님은 애가 학교에 돌아오면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고 지식을 뭘 배웠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물었냐면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뭐냐면은 특징은 뭐냐면은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도 하고 다양한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이 많은 발전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도 가져올 수 있고 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질문에. 근데 우리 한국의 교육은 뭐냐면은 지식 위주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은 평등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지수 1위라는 거예요. 1위. 근데 대한민국은 잘 살긴 하나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유에 접어들었죠. 자, 하버드의 출신 뇌신경학의 최강의 브레인 이 사람이 하는 거, 뇌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방법은 뭐냐면은 상상을 자주 하고 운동을 하고 빛을 쬐라.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면 우리는 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을 쬐주면은 뇌가 발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뇌가 여러분,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뇌신경이 파괴되면 더 이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하다. 뭐냐면 뇌의 제약을,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성실하게 사는 거. 외고집이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뇌를 파괴한다는 거야. 뇌를 파괴한다. 뇌를 좋게 하는 방법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뭐냐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을 해야 되고, 무리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문호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자기계발서의 좋은 책으로서 인류의 조건이 있는데, 사이토 타카시가 쓴 책인데, 인류의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훔치는 힘. 그러니까 훔치는 힘이 중요하다. 그리고 훔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진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힘이,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돈을 훔치고,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훔치고,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 거의 대부분이에요. 돈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추구하고. 그 이외에 일부, 극히 일부인 사람만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2 내지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추구하는 거죠. 이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지식을 배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주변에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한 것을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맞다.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고, 사회생활 잘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각자 선정해야 되겠지만, 세 번째,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외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겨요. 배우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 세대에게, 젊은이와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살지만 그렇게 슬프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현실주의자들이죠. 여기는 이상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게 저는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법륜 스님이라든지 황창영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식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들만 70, 80%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날 짓이죠. 극소수인 게 천만다행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제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법륜 스님 이야기 들으니까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일 난다. 옆 사람이 기분 나빠지고, 지구 없어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지구 없어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황당하죠. 바로 뭐냐면은
누구의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옆 사람이 이 지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한 바가 있었는데 이 지구가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그래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냥 순응하면서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살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면서 행복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그 가운데 해답이 있는 거지 그 이외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영재, 천재로 그 가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영재,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라나온 이거를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0세에서 2세,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의 어떠한 저는 기억이 없지만 분명히 그 기간에 어떠한 제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지켜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0세에서 2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법륜 스님께서 3살까지는 반드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3살 이후에는 어떻게 해도 괜찮지만 3살까지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3살은 만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피아제가 이야기한 인지 발달 4단계를 보면은 0세에서 2세까지를 감각 운동기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2세에서 6세까지를 전조작기, 그리고 7세에서 11세까지를 구체적 조작기, 11세와 12세부터는 형식적, 추상적 이 조작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기간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맞고 참 놀라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11살, 12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는 형식적, 추상적 조작 단계에 접어들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배우는 것과 배우고 많이 알수록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 창조와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배우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렸다시피 뭐냐면,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뇌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고 과거를 기억할 수 있을 뿐만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인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방법이 좋은 것이 되는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거에서, 잘못된 거에서 후회를 하고, 과거에 자꾸 머무르면은 술을 먹고 막 인생을 개판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래를 상상하는데,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미래는 알 수가 없죠. 누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사람의 좋은 점을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인간의 뇌신경세포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운 옛날 성인들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를 과거에 살지도 말고 미래에 살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것만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과거는 그냥 되돌아보고 잠깐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그거를 예측하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성실하게 살면 그걸로 족한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면 되는 거지. 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진사 대천명.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대천명, 하늘의 뜻에 맡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진사 대천명 자세. 그리고 세옹지마, 중국의 옛날에 변방지방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뭐냐면은 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나간 과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현실 그 토대 위에서 열심히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가는 방법은 진사대천명이라고 세옹지마 자세로서 현실에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만 살지 미래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생각하는 만큼 그건 손실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손실이고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일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족한 거지 왜 미래에 뭐가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할 필요 그냥 오늘 열심히 살면은 미래는 좋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경을 안 쓰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대학교 갈 때도 선택이 있고 고등학교 갈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 선택할 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길을 가지만 다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로버트 그 시인이 뭐냐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죠. 저도 미련이 있습니다. 미련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돌아가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지나온 길이죠. 지나온 길이 어떻게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가보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미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얻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선택하지 못한 길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을 수 있지만 미련으로 그냥 그치고 그냥 가끔 생각할 뿐이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살다가 갈 겁니다. 지금도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안 된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열심히 살면 미래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서 좋아질 수 있는데 제가 실패한 단 2가지는 저의 노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회사를 선택해서 신약 개발을 하려는 꿈을 가지고 갔지만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데 한 개인으로서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2번째는 뭐냐면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해임을 시키는데 뭐냐면은 내 꿈하고는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교육을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마침 그 사람들이 해임을 시켜줘서 저는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있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의 꿈하고 제가 지향하는 바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결과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고마울 뿐이죠. 제가 선택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건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개인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길을 개척해서 꿋꿋이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야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뭐 생각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영재, 천재의 길이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갓난아기 있을 때는 동일한 그 상태로 거의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백지 위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 어떠한 경험을 쌓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냐면은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능력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와 노력을 가지는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언제 이게 형성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요.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고, 책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으로부터 배운 게 많고, 그 다음에 책으로부터 간접 경험으로부터 해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은 경험입니다. 경험인데 우리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많지 않지만 간접 경험으로서 책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책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데 굉장히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고 깊이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저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저 혼자 조용히 앉아서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배우는 거죠. 배우는 시간을 이렇게 오롯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뇌신경 세포가 1000억 개가 되는데 그 뇌신경 세포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창조적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30까지는 공부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죠. 그렇지만 30살, 60까지는 거의 배우는 것보다도 가르치고 이렇게 그런 거의 정체되다시피 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법륜 스님으로부터 배우고 황창영 신부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데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과거의 사람들은 불가능했던 건데 현대에 와서는 가능한 일이 된 거죠. 이러한 좋은 문명의 혜택을 받는 거죠. 저는 유튜브 동영상이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놓는데 왜 올려놓냐면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돈을 벌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누군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서 굉장히 족합니다. 뭐냐면은 유튜브 동영상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려놓으면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은 보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지만 배우기 싫은 사람은 안 배워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배우기 싫은 자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꾸준하게 배우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정서, 밑바탕에 뭐냐면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도 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데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배우려는 자세를 안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고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낸 사실이에요. 배우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슨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도 안 가지고 있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설명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30살, 60살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않아.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어른스러운다는 것은 어른스러워진다는 건 뭐냐면 바르게 살면 되는 겁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팔정도로 정견, 정사유, 정언,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 팔정도를 바르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순수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30살, 60살까지 어리석게 살아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다 지나간 과거죠. 그러니까 후회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그걸로부터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경험으로서 소중한 경험으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살고 뭐냐면 더 이상 배우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데에 낭비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지나간 과거예요. 저는 잘못 살은 거죠. 약간 잘못 살긴 했지만 심각하게 잘못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저 실패한 것은 그 두 가지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에 대해서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이상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어른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남은 시간은 그렇게 저희 시간을 가져갈 겁니다.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경험을 했는데 너무 건방지고 배우려는 자세도 안 가지고 있고 뭐냐면 자기 잘날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는 알았어요. 관찰을 했고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는 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선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과거의 선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소크라테스를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테네 시민들이 2번이나 재판을 해서 소크라테스를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모르는 것을 알게끔 너 자신을 알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려고 자꾸 이야기를 해준 거,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테네 시민들은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냐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독약을 마시고 죽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좋은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형까지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자님도 2번, 3번, 2-3번 죽을 고비를 넘겼었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선현들이 그런 우리 허균의 홍길동전을 쓰신 허균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능지처참을 당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노자는 뭐냐면은 노자가 얼마나 무유자연 그런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노자의 가족을 몰살시켜버렸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노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노자가 그 자기 가족들이 몰살된 그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찢어지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노자는 무유자인 형식으로 다시 소를 타고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선현들도 무숱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을 걸었습니다. 근데 현재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는데 경험으로 보니까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뭐냐면은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제가 이 만나본 사람들이 그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법륜 스님이라든지 황창영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선현들, 그러니까 성인들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분 중에서도 내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보면은 정말 훌륭한 길을 가시는 분들도 다수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무척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일견 보면은 그러한 쪽에 그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현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는데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운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박문호 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뭐냐면은 2 내지 5%만이 지식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2 내지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뭐냐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 어디인가는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법륜 스님도 존경하고 황창희 신부님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싶은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단지
이 순간, 한순간순간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정말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배우시고 그걸 배워서 뭐냐면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누구나 영재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냐면 천재는 안 되지만 영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 공부도 거의 10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뭔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10년이면 풍어를 몇 번을 읊겠죠. 저는 보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연구를 하겠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제가 살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되는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